아, 제가 그 교사들을 트레이닝하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교실 행동, 아이들 문제 행동. 그 아이들의 이제 문제 행동은 우리가 어른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이블은 문제 행동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 행동이 아니고 의사소통인 방법인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만큼의 성숙도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또 물론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성숙도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아직 그 발달의 단계가 완성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들의 감정이라든지 자신들의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아이들이 기술적으로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 이러는데, 셀프 레귤레이션,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레귤레이트라는 말은 이 올라오는 감정을 아이들이 이렇게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셀프 디스플린은 더 많은 더 큰 의미의 이제 자기 조절이지만, 이 셀프 레귤레이션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싶은 걸 안고, 이런 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이 찌는 걸 알면서도 살이 찌는 음식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럼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래 뭐 이번에 한 번이니까 뭐 내가 뭐 그동안 건강하게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자기 행동에 관계된 거는 이제 우리가 셀프 컨트롤, 나를 컨트롤하는 게,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건데, 셀프 레귤레이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컨트롤보다 조금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까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동은 항상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프 이만큼 올라오는 감정은 이제 누르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즉흥적인 사람, 그다음에 분노를 못 참는 사람들, 굉장히 막 이렇게 성격이 우리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뭐를 담고 있지 못하고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한테.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지 뭔지 모르고. 그죠? 근데 이제 자기를, 이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셀프 프로텍션 같은 거라고 보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제 교사들이, 결국에는 교사나 부모님이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그걸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깨달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 아마 50대부터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 나를 보호하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그러면 나를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감정을 내 스스로가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셀프 레귤레이션인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 누구한테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받아요. 우리가 무생물이 저희한테 상처를 주진 않아요. 집에 있는 가구가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죠? 상처를 받는 거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셀프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이면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고 부모님과의 있었던 거를 떠올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런 어떤 그 행동들, 그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이제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올라오고 막 너무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속상해지고, 그럼 며칠 동안을 그걸 곱씹게 돼요. 곱씹게 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헐트해요. 그죠? 분석학적으로
절대로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다음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또 나를 막 괴롭혀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나의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조절하고 나를 어? 한다는 거는 머릿속이든 마음이든 내가 뭐를 이해해야 돼요. 그 상대방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해야지만을 내가 내 감정을 나에게 영향을 받은 내 감정이 누그러들거나 이해를 하거나 괜찮아지거나 그래요. 그게 무조건 상대방이 상처를 줬는데 내가 막 아니야 화내지 말자 괜찮아 괜찮아 나는 잘났으니까 괜찮아 난 그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뭐 그 사람보다 예쁘니까 괜찮아 나는 그 사람보다 뭐 똑똑하니까 괜찮아 나는 그 사람보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감정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말 상대방이 했던 말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내 스스로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밀어두는 게 아니라, 그죠? 도대체 상대방이 이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생겼지?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지? 그러면 제가 화가 난 거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왜 나를 왜 바더가 되는지 왜 내가 자꾸 그 생각이 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도 여기에 같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고 왜 그 순간에 뭐가 확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왜 그랬지? 그 사람은 사실인데 그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지 나를 헐트하는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레귤레이트를 하게 돼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들을 심리학자들이든지 정신과 의사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내가 나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말들이 바늘이 돼서 나를 찌르는구나. 그러면 왜 도대체 이 말이 나를 찌를까? 이 똑같은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왜 유독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파할까? 그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릴 적 그것도 있고 내 그냥 삶 전체 어린 나이부터의 나를 이렇게 반추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릴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게 됐고 어쩌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한다는 말이 그죠? 나를 objective화한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나를 하나의 개인으로 나를 나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나를 하나의 객체로 놓고 나를 바라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왜 너는 그랬어? 이렇게. 도대체 그 말이 왜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해? 그 말이 진짜 아픈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좀 추상적이죠. 근데 요런 과정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지켜내야 돼요. 이제 나를 지켜낸다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even 뭐 동생들한테 말 한마디 듣고도 끊임없이 울고 너무 억울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자기들한테 했는데 얘네들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억울함 또 우리 부모님 또 엄마 막 너무 억울하죠. 막 들으면은 나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말 나를 너무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밉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동안에 나는 나를 끊임없이 나를 가해하고 있다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정신 분열로 가죠. 그리고 우울증으로 가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인 기피증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젊은 날에 이제 아이들 이거는 제가 이제 무슨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고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든 부모님들이든 어른으로서 자기 이런 말들 자기를 이해해야지만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가요. 뭐든지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근데 한 번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으면 분노만 가지고 살게 되고 화만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딱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요. 숨어버리던가, 애들이 숨어요. 점점 숨어. 아니면 폭력적으로 나가던가. 그 뭐 폭력이 막 행동의 폭력도 있지만 말의 폭력도 있잖아요. 폭력적으로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이제 이게 돼야지만 자기가 어른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죠? 자기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겪은 일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객체로 해서 화가 나는 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가해를 한 상대방.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한 학기에 꼭 학생들이 한두 명은 꼭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이 교수가 이제 학생하고 교수 사이는 가르치고 배움의 관계지만 이 가르침과 배움이 뭘로 나타나요? 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성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클래스에서 A를 받은 아이들이 80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느낌이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친 것 같고 제가 이게 저의 성취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80%가 페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B 이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저도 자괴감이 들어요. 왜?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꼭 선생인 제가 못 가르쳐서만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 개인의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셀프 디스플린,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요즘 대학생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삶에. 일단 뭐 전자기기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분 뭐 고등학교 아이들도 심지어는 고등학교 문제행동 중에서 그게 있거든요. 애프터스쿨에 애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학과목이 떨어지잖아요. 학과목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근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인데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은 이제 교수가 이렇게 점수를 주면 대부분의 이제 자기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이성적이거나 이렇게 이제 그 나이만큼의 성숙도가 된 아이들은 보통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뭐 질문을 했다가 교수가 너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화가 나도 그냥 뭐 교수가 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그냥 지나가요. 근데 꼭 집요하게 물건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메일을 보내고 괴롭히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바더가 되죠. 굉장히 바더가 되고 힘들어요. 힘들면은 이제 꼴보기 싫어. 그런 아이들은 꼴보기 싫죠.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는 경우 결국 애들하고 이제 이메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또 리튼 랭귀지는 글은 마음을 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쓰면은 고 인퍼런셜 제가 말하는 그 비트윈 라인의 행간의 의미를, 그 추상적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 행간의 의미를 못 읽어요. 그래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행간의 의미를 못 읽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직독직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자의 의미만,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읽으면 용서가 안 돼요. 화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한테 이제 공격하는 이메일을 또 보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기가 이게 나중에 가면은요 프라이드 싸움이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헐트를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프라이드를 다친 거야. 우리의 자존심을 다친 거예요. 그럼 어른과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교사와 선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는 어른들의 선생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프라이드의 게임이 돼요. 프라이드의 게임이 되면 이제 자기를 다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다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어른인 우리가 누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누구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다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의 프라이드를 건드린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프라이드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니까 결국에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프라이드가 왜 다쳤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 어떤 말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분노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교수들이 어른인 입장에서 좀 더 성숙도를 가진 어른, 왜냐면 교수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하얀 덕을 많이 본다고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하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 조금 교수 같은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 전에 머리가 까말 때는 자기네나 나나 특히나 에이시안 얼굴들은 주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다 고만고만해 보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버릇없이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최소한 지금은 아이들이 집요하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에 이 매너는 지키려고 애쓰는 게 이제 보여요, 행간에. 그죠? 근데 어때요? 어른인 저는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어린 이제 20대 초반이거나 10대 말에 이 저희 학생들은 그 행간의 의미를 못 읽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제 자존심 게임이 되고, 그 자존심 게임이 결국 뭐예요? 이게 파워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저희 교사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아이들하고 파워게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파워게임은요,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정말로 순간적으로. 이건 부모하고 아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부모하고 아이는 집안에서 둘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데서 이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수습이 돼요. 그래도.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벌써 선생님이 딱 뭐를 디렉션을 줬는데 학생이 그거를 네 하고 받지를 않고 탁 팁이면 어떻게 돼요? 선생한테 탁 받아버리면 이게 이제 파워게임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교실 안이 싸늘해져요. 싸늘해지고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긴장된 전부 다 안테나를 세우고 긴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이제 곁눈질로 이제 보죠, 계속. 물론 이제 아주 그냥 그거하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재밌다는 듯이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존경을 못 받거나 선생님이 아이들 눈에 보는데 좀 허술해 보이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애들이 키득키득 웃어가면서 이제 보고, 이제 선생님이 약간 권위가 있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무서워하거나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옛날에는 폭력적인 선생님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긴장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쳐다보죠. 쳐다보고 가끔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자기네가 하고 싶었던 걸 대신해서 하는 아이들, 그 용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선생하고 이제 탁 마법 게임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더 이제 긴장을 해서 보면서 속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선생한테 내 대신해서 저 아이가 리벤지를 하는구나, 복수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습게 이제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디렉션을 아무 생각 없이 아이한테 했는데 이제 아이가 탁 대받아. 그러면 이제 선생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네 하고 그냥 꼬리를 내렸는데 얘는 꼬리를 탁 치켜들면서 탁 대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순간에 선생님이 요거를 탁 스위치를 안 하고 이걸 선생님이 야 이러면서 선생이 이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거나 sarcastic하게 탁 그 아이를 받아버리면, 그 아이의 반응을 받아버리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죠.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은 그럼 이제 뭐냐면 아주 쉬워요. 너 일어나서 복도에 잠깐 나가. 아이가 안 나가요.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첫 번째로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2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20명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기질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기질이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른이라 그래서 억울한 걸 고분고분 듣는 아이가 아니야.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지 못한 거를 못하게 선생님이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아이가 아니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가 속에서는 에이씨 이렇게 해도 그냥 따라줘요.
근데 안 그러는 아이들이 가끔 10% 20%씩 있어요. 요즘은 이제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못해 먹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건의가 막 떨어졌다, 바닥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이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네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자기 자존심을 탁 건드리게 행동을 해. 근데 이 자존심은 어디서 제일 많이 다쳐요,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보는 내서 선생님이 걔한테 뭔가 sarcastic하게 하거나 시니컬하게 말을 탁 던졌을 때 아이들이 자존심을 제일 많이 다쳐요.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들죠, 아이들이. 그죠? 그러면 그거를 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서 공주와 왕자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혼자 자라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모든 것이 안테나가 부모님의 안테나가 아이한테 가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취급을 집에서 당해보질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취급을 항상 집에서 당하는데 학교에 와서도 또 그런 취급을 당한다 어른한테. 그러면 이제 그 어른에 대한 적개심이 이미 이제 부모를 통해서 쌓여져 있던 적개심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다시 이제 어른 얘기로 돌아오면 이 어른들이 결국엔 자기의 자존심을 다쳤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곱씹는 벌써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아니면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있었던 일을 별로 좋지 않은 기억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벌써 하루 이상 이걸 곱씹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내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왜 내가 이렇게 이걸 못 잊어버리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무슨 말을 내 남편이 했는데 내 와이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왜 이거를 내 남편이 한 이 말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왜 남편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왜 하지? 왜냐하면 남편의 의도를, 와이프의 의도를, 내 친구의 의도를, 내가 만난 학생의 의도를, 내가 만난 누군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의 의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를 공격한 말이 되고 나의 자존심을 다치는 말이 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울함, 무시함 이런 감정은 우리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19살, 20살이 된 아이가 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억울하거나 아니면 이 교수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걸, 이 선생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은 뭐예요? 일단 교수와 학생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뭐예요? 다 마이너들이에요. 힘이 없는 마이너들이에요. 그죠? 부모, 선생님, 교수는 전부 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이 관계가. 그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의 관계 같지만 친구와 친구가 만나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살짝 뭔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친구가 한 친구는 성격상 기질상 아니면 자기가 이룬 게 많아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친구. 한 친구는 뭔가 주눅이 들어있거나 샤이하거나 뭔가 자신감이 없거나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모든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호한다는 거는 내가 왜 자존심이 상했는가를 나를 알아가고 결국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생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교수가 파워가 있는데 이 학생은 둘 중에 자기가 그렇게 권리를 찾도록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양육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키워졌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이 만일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은 그게 자기의 서바이벌인 거예요. 생존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왜 잔잔하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생존 전략인 거예요. 주로 이제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존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잔잔하게 거짓말을 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하고 컨프런트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부모하고 맞짱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하고 맞짱뜨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을 벗어나야 돼. 속이어서 벗어나야 돼.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나의 문제 행동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크로닉 그 뭐예요? 습관적인 거짓말인 거예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습관이 되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들, 저는 이제 선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집에서부터 이게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게 빌드된 이 습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뭐 아이를 비난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비난을 많이 하죠. 그 비난이라는 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해? 너 거짓말 나쁜 거야. 너 나쁜지 알아? 뭐 이렇게. 그러면 물론 아이가 어린아이면 몰랐을 것이고 큰아이면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아이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프로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 행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야. 자기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행동으로 자기네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든 비헤이비어, 아이들이 하는 모든 비헤이비어는 일단은 배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깐난쟁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행동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요. 깐난쟁이서부터 어떻게 자기가 할 때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요, 행동을.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울어요. 오줌이 마려우면 울어. 기저귀가 젖으면 울어. 목이 마르면 울어. 그런데 우니까 부모가 리스판드를 해. 그래서 부모가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러면 아이들이 깐난쟁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그럼 아이들의 그 행동은 뭐냐면 아이들의 의사소통인 거예요. 나 기저귀가 젖었어. 나 오줌 마려워. 목말라. 배고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텐티브한 페어런츠들이 가끔은 제가 이제 장애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너무 막 신속하게 빨라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거를 연습할 기회를 안 주는 부모님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결국에 이제 집에서부터 배운 행동들인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뭐 집안에서 뭐 교육이 안 됐고 뭐 부모가 뭐 이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알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자기 아이가 잘못 배울 거라는 걸 알고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사고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그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리고 또 그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가 하루 이상을 넘어가게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를 다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나에게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잘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존 전략이겠다. 그 친구는. 아니면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못 배웠겠다. 해석을 해요. 그죠? 해석을 해. 그래서 이해했네. 그럼 안 다쳐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이든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조금은 브레이크를 서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나를 많이 다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아픈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계속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면,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조근조근 좋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가 별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그랬을 때는 조금 브레이크를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는, 제가 이제 어디선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나이에는 절대적으로 친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친구인데도 같이 가요. 왜냐면 우리는 다 소셜 애니멀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 누가 없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디고, 특히나 부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일수록 더 친구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안에서, 이제 집 안에서 따뜻하게 자기가 100% 부모하고 친구 같은 관계로 수다도 떨고 막 자기 속상한 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모하고 관계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엔 자기의 외로움과 힘든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게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한테 집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아프게 해도 계속 집착을 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계속 같이 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지혜로우신 부모님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엔 너 걔랑 놀지 마. 걔랑 놀면 뭐 어떻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그거를 스스로가, 아이가 잠시 브레이크 할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 스스로가 하게 해야지, 부모님이 다 생각해서 너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저런 거야 하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 절대로 말 안 듣죠. 그죠? 부모님, 그러니까 특히나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말보다는 친구 말을 더 믿어요. 더 믿고 친구 말을 더 따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아이도 조금,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젊을 때는 그렇게 이제 친구한테 막 집착을 해서 내가 다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생각이, 아이고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만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굳이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결국에는 뭐예요? 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굳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애써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잠시 서로 또 브레이크를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곱씹고 속상해하고 열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과거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내 6살로 돌아가서, 내 7살로 돌아가서, 내 10살로 돌아가서, 내 사춘기 때에 돌아가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를 집요하게 괴롭혀서 이가 부득부득 갈도록, 저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부득부득 갈도록 너무너무 그 친구만 생각하면 지금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게 이제 눈 녹듯이 싹 없어져요. 그 감정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씩 이렇게 반출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과거와 화해를 하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 화해를 한다는 거는 그 어릴 때의 나와 화해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도 화해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그 어린 나하고 내가 손을 잡고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결국 나에게 가해자처럼 했던 그 부모님도 우리가 놓게 되고, 그 당시에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놓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죄송해요. 이야기가 그냥 왔다 갔다 서두가 없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선생들 얘기했다 부모 얘기했다 또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했다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 번씩 이제 들으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조금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그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평온한 나를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찾을 수 있게 되고 삶이 평온해지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저희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저희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는 조금 그거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이런 친구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부모님을 모든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주무시듯이 이렇게 가신 친구들은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이 몇 년씩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많은 그 과정이 또 아이들을 한참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아이들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사춘기 타임일 때가 또 많아요. 그러면 인제 부모님을 이렇게 몇 년씩 특히나 막 부모님이 왜 지병을 가지고 뭐 그 뭐죠? 그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캔서가 암이 걸렸든 이렇게 지병을 가지고 몇 년씩 병투병을 하시다가 인제 가시는 그 몇 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사춘기를 보내면서 같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느낌이 온 삶이 그냥 지옥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막 양쪽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가고 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대학으로 옮겨 앉거나 이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네가 갑자기 네 삶이 평온해지는 타임이 올 거다. 조용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런 삶이 이제 오는데 그 삶이 5 년이 될지 10 년이 될지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너도 네 자신이 또 그런 타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제 뭐 쪼끔 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부모님이 쪼끔 더 일찍 떠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쪼끔 뭐 이렇게 일찍 커지거나 아무튼 고렇게 해서 타이밍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인제 그 타이밍이에요. 아직도 우리 4 명이 가족이고 그죠? 아직도 인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누구 인제 다시 또 새로운 우리 아이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아직 멤버가 아직 안 생긴 상태에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 평온한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젊은 날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제가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가장 왕성하게 제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열적으로 제가 정말 교수로서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들이 단 몇 년이라도 주어지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인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쪼끔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고 안쓰럽고. 근데 하여튼 최소한 우리가 삶 자체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데 가장 힘든 이 인간관계를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 사실은 셀프 레귤레이션 설명을 하다가 인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지만은 내가 나를 잘 조절을 하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잘 조절하면 나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뭔가를 알면은 그죠? 우리가 뭐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자존심 하나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자존심이 쓸데없는 거에 다치지 않도록 아무 가치 없는 거에 내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잘 지켜내는 거를 내가 인제 훈련이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말 한마디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아이들한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아빠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인제 배우죠.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친구하고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엄마가 해 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아빠가 해 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아이들하고 1대1로 아이들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단단한 아이로 성장해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부모님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프레질 우리가 영어로 프레질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약한
그죠? 약해가지고 언제든지 상처를 잘 받고 다치고 이렇게 하면 거기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절대로 단단한 아이가 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심리 불안 같은 걸 아이들이 가지고 크게 되거든요. 일면 우리가 많은 어른들이 그런 심리 불안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그 어른들이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컸던 그 환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챙기는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단단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보여야 아이들도 편안함을 그 부모님 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safety, security를 아이들이 느껴요. 피부적으로 몸이 안전한 거,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secure한 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그걸 느끼는데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자꾸 울고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뭔 일이 생겼을 때 안달안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막 더 불안해져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도 불안한데 부모님이 그러면 막 태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불안해지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게 나중에 가면 자꾸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이제 불안한 어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데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불안해 막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내가 간수를 잘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말로만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되지도 않고 또 부모님이 당신이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자꾸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